갱도가 한번 크게 울컥하더니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빛이 꺼지고 먼지가 폐를 틀어막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부터 손으로라도 파. 내가 외쳤지만 내 목소리부터 갈라졌습니다. 잔해 너머에서 들리던 신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손끝이 터질 때까지 돌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건 구조대가 아니라 말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만들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갱도였지만 그걸 더 무너뜨리는 건 사람이라는 걸. 조사실 책상 위에 내 서명이 찍힌 안전경고, 기록이 놓였습니다. 그건 내가 살리려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단숨에 불순한 문제 처리 방식으로 낙인됐습니다. 왜 자꾸 경고를 올렸지? 그 한마디가 목을 조이듯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까 봐 올렸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죄책감이 분노로, 분노가 공포로 뒤집혔습니다. 복도 끝 문틈 너머로 들었습니다. 사고는 덮고 반장 책임으로 돌려서 마무리해. 이어진 말이 심장을 쾅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살아 나온 놈부터 정리해야 조용해진다. 집에 돌아와도 걱정이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내가 묻자 나는 겨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못 버텨. 딸이 문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질문에 속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함이 결심으로 굳어지는 순간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국경을 향해 뛰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숨겨진 탈북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아오지 탄광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53세 최덕수입니다. 탄광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폐가 먼저 늙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검은 먼지는 공기처럼 늘 그곳에 있었고 우리는 그 먼지를 들이마시며 살았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면 나는 반장 완장을 차고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나는 사고 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완장을 찬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동료들을 봤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다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갱도 안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곡괭이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우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갱도로 내려가기 전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에서 무너질 조짐은 없는지, 지지대는 튼튼한지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서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반장님, 또 걱정이십니까? 여긴 원래 이렇습니다. 수십 년째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째 이렇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뜻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내 옷을 문 밖에서 털었습니다. 검은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옷을 털고 물로 씻어냈습니다. 먼지는 물에 씻겨도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옷감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딸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이 또 갈라졌네요. 약 바르셔야 해요. 그 말이 따뜻해서 나는 더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안전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딸은 17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칠까봐,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갱도는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갱도 암벽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들렸습니다. 돌이 조금씩 벌어지는 소리, 지지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나는 작업을 멈추고
벽에 귀를 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반장님, 무슨 소리라도 들립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반장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원래 그렇다고 웃었지만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안전 경고를 올렸습니다. 지지대가 약합니다. 보강이 필요합니다. 암벽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부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답은 있었습니다. 생산 목표를 맞춰라. 계획을 달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고는 하지 말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고를 올릴수록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자꾸 말하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반장님, 그만하십시오. 우리 모두 곤란해집니다. 나는 그 눈빛을 견디며 또 경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쌀은 모래처럼 거칠었고 배급소 앞에는 늘 긴 줄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배급이 떨어질까봐,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면서요. 아내는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샀지만 값은 늘 올랐습니다. 어제는 1,000원이었던 게 오늘은 1,500원이 됐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배고픔이 보였습니다. 밥그릇을 들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내 몫을 줄여서 딸에게 더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알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희생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밤이면 나는 기침을 했습니다. 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이었습니다. 검은 가래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걸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아내가 보지 못하게, 딸이 걱정하지 않게. 하지만 아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쓰레기통에서 검은 휴지를 발견했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얼굴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53이지만 60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었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탄광은 사람을 빠르게 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늙게 만드는 건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몸속에 쌓여서 사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분노, 그런 감정들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 감정들이 내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암벽의 금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돌가루가 손에 묻었습니다. 금은 확실히 커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경고를 올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즉시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왜 자꾸 문제를 만드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걱정하고 혼자서 두려워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은 반만 켜졌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안전한 자세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 조용히 사는 것. 그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국은 묽었고 반찬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이것도 없었으니까요. 딸은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다는 이야기, 친구와 놀았다는 이야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이 어두운 집 안에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갱도는 무너지지 않을까? 내일도 사람들은 내 경고를 무시할까? 내일도 나는 혼자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내일도 갱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게 내 삶이었습니다. 검은 먼지 속에서, 침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최덕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날은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갱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심합시다. 공기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반장님, 매일 그러시네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곡괭이 소리가 갱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나는 계속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지대를 확인하고 암벽의 금을 살폈습니다. 금은 어제보다 확실히 커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벌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돌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멈추십시오. 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서서 나를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반장님,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금을 보십시오. 위험합니다. 당장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장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모두 곤란해집니다. 그냥 일합시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목표량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간 땅이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듯 울렁였습니다. 모두가 느꼈습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쿵, 쿵, 쿵. 천장에서 돌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뛰십시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갱도 천장이 내려앉는 걸 보면서도 나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경고했지만 정작 현실이 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먼지 속에서 찢겼고 빛이 꺼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갱도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돌더미 너머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덕수 반장님, 살아 계십니까? 나는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갇혔습니다. 밖에서 삽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쪽에서 돌을 밀었습니다. 손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삽으로, 맨손으로 무너진 돌을 파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은 피범벅이 됐고 온몸이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파는 게 구조인지 묻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을 파낼 때마다 또 다른 돌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고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틈은 점점 넓어졌고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살아서 나온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5명이었습니다. 13명이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반장님,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13명 중에서 7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인사를 나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식은 몸뚱이가 됐습니다. 위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고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다른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하지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습니다. 최덕수 반장, 당신이 말을 많이 하면 우리 모두 곤란해집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크게 울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사고보다 무서운 건 사고가 없었다고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사고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13명의 목숨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종이 위에서, 기록 속에서,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너지는 천장이 보였습니다. 동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먼지 속에서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고했지만 그들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나는 불려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지지대가 약했고 암벽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사하는 사람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경고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요? 내가 올린 보고서가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보고서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위험한 사람이 됐다는 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붕괴 뒤로 내 이름은 반장 최덕수가 아니라 문제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에 함께 앉던 동료들이 이제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가 지나가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마치 내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일했습니다. 혼자 걸어다녔습니다. 조사가 또 계속됐고 질문은 늘 같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경고를 올렸습니까? 왜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습니까? 왜 동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고를 막자고 한 말이 왜 죄가 되는지, 사람을 살리려고 한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최덕수 동무, 당신의 경고가 오히려 동료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생산 목표 달성을 방해했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13명이 죽었습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집 앞에 낯선 시선이 붙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저녁에 들어올 때도 늘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모퉁이에서,
어둠 속에서 나를 감시하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15년을 일했던 김성철마저 나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김성철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 15년을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철은 내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최덕수 동무, 나한테 피해주지 마십시오. 나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배급은 줄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쌀 15kg을 받았는데 이제는 10kg도 안 됐습니다. 배급소 직원은 말했습니다. 최덕수 동무, 이번 달 배급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징계의 일부라는 걸. 조용히 나를 굶기는 방법이라는 걸. 아내는 장마당에 나가도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최덕수 반장댁이지요. 장사꾼이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값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1,000원이었던 게 오늘은 1,500원이 됐습니다. 아내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싫으면 사지 마십시오. 장사꾼은 냉정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딸은 학교에서 괜히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딸을 불렀습니다. 최은미 학생, 아버지가 탄광 반장이지요? 딸이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딸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했어요? 나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이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나는 내 선택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면 나는 기침을 하다가 기침 소리조차 누군가에게 기록될까봐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기침을 참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가래가 나왔고 가끔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나는 그걸 재빨리 숨겼습니다. 아내가 보면 걱정할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대로 괜찮겠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배급도 줄었고 은미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당신도 아프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느라, 집안일을 하느라 손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려두기 애매한 사람이 됐다는 걸. 죽이기에는 너무 눈에 띄고 살려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람.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배급을 줄이고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가족까지 괴롭히면서 천천히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더욱 움푹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나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에서도 나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예전에는 반장으로서 지시를 내리면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덕수 동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반장이었지만 권한이 없었습니다. 완장만 차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두 동료가 구석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최덕수 반장, 곧 교체될 거래요. 새 반장이 온대요. 그럼 최덕수는 어떻게 되는 거요? 글쎄요. 아마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을까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교체된다는 것은 쫓겨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진다는 것은 더 열악한 곳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경고했던 것이 죄가 되고 사람을 살리려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세상.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뒤척였습니다.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 어느 날 예상은 했지만 내 경고, 기록이 불순한 선동으로 적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성철이 조용히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최덕수 동무, 조심하십시오. 당신 기록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불순한 선동이라고 적혔다던데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순한 선동이요. 안전을 위한 경고가 어떻게 선동이 됩니까?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안전이었는데 종이 위에서는 불순이 됐습니다. 경고는 선동이 됐습니다. 걱정은 죄가 됐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기록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어떻게 적히느냐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손가락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가락이 내 잘못된 기록 한 줄 때문에 꺾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순한 선동자의 가족, 그 딱지가 붙으면 아내도 딸도 평생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배급은 더 줄어들 것이고 딸은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고 아내는 장마당에서도 물건을 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대로 괜찮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문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늘 누군가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소. 아내가 나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생각이 아니라 본능처럼 솟았습니다.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이 무너진다는 확신, 딸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공포, 그런 감정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여긴 내 고향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탄광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딸을 낳고 가족을 꾸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의 미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고향은 돌아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는데 이곳은 떠나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며칠 뒤 나는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계급장이 많이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최덕수 동무, 당신은 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 없습니다. 경고를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오.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전. 당신이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소. 생산을 방해했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말했습니다. 최덕수 동무, 반성하시오.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지 생각하시오. 당신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소. 그 마지막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위험하다는 두려움, 딸이 다칠 수 있다는 공포, 그 감정들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이곳에 남으면 우리 가족이 함께 무너진다고.
나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같이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은미를 때렸대요. 반장 딸이라고.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딸은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를 때려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았습니다. 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비합시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준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떠날 준비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준비하죠. 준비라는 말은 곧 이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곳과의 이별, 고향과의 이별, 익숙한 모든 것과의 이별, 그리고 어쩌면 가족과의 이별까지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죽는다는 확신, 떠나야 산다는 확신, 그 확신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 떠날 건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속삭이듯이, 조용히,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알면서.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딸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불순한 선동자의 딸, 그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게 내가 반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결정은 늘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문장 하나에서 굳어지는 법입니다. 나는 그날 우연히 들었습니다. 작업장 구석에서 두 간부가 나누는 대화를. 그들은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둥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덮고 책임은 반장으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깔끔하지. 어차피 경고 올린 기록도 있으니까. 맞아. 오히려 잘 됐어.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웃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내 등에 얼음처럼 박혔습니다. 살아 나온 놈부터 정리해야 조용해진다. 정리한다는 말. 그 단어의 의미를 나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살아 나온 놈부터.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12명 중에서 제일 먼저 지목될 사람. 반장이었고, 경고를 올렸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그날부터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일부러 바꿔 걸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매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골목을 돌아가고, 멈춰 서서 뒤를 확인하고, 건물 그림자에 숨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내 착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삼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딸은 내 눈을 피했습니다.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딸의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작은 멍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은미야, 그게 뭐냐? 내가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또 맞았다는 걸. 내 딸이 내 죄 때문에 맞고 있다는 걸. 나는 결국 말하지 못한 말을 가슴속에서만 꺼냈습니다. 내가 여기 남으면 우리 셋이 같이 무너진다. 나 혼자 정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불순한 선동자의 가족, 그 딱지가 붙으면 아내도 끌려가고 딸도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 올까? 누가 올까? 어떻게 올까? 한밤중에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낮에 갑자기 끌고 갈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였습니다.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들이 나를 정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나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시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비하자고 했지 않았소. 이제 시작해야 하오. 아내는 잠시 멍하니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뭘 하면 되죠? 나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옷 몇 벌, 먹을 것 조금, 돈이 있으면 돈. 아내가 물었습니다. 언제 떠날 건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입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로 준비합시다. 이건 연습이 아니오. 정말로 떠나야 합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소. 준비라는 말은 곧 이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집과의 이별, 이 동네와의 이별, 30년을 살았던 이 땅과의 이별, 그리고 어쩌면 가족 중 누군가와도 이별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한두 벌, 눈에 띄지 않게, 양말 몇 켤레, 속옷 조금. 너무 많이 챙기면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쌀 한 줌씩 따로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산 옥수수를 숨겨뒀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계속 뒤를 확인하며 다녔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업장에서도 나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시선은 계속 나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정리할 명분을, 나를 끌고 갈 이유를. 나는 그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성철이 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덕수 동무, 조심하시오. 곧 뭔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오? 내가 물었습니다. 김성철은 주위를 살피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데려가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며칠 안에. 나는 온몸이 얼었습니다. 언제요?
모릅니다. 하지만 곧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하오. 시간이 없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언제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오. 하지만 아마 이번 주 안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더 늦으면 안 돼. 우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준비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갈 곳을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떠나야 한다는 것.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영 떠날 수 없다는 것. 그것만 확실했습니다. 나는 상세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들키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였습니다. 계획을 종이에 적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볼지 몰랐으니까요. 모든 것은 머릿속에만 담아뒀습니다. 길, 시간, 방법, 하나하나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넘어질 곳은 어디인지, 숨을 곳은 어디인지, 위험한 지점은 어디인지. 사람을 믿는 게 제일 위험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하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밀고 하면 포상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구를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으면 한 발도 못 움직였습니다.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람을 찾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한 사람. 이름은 박철민이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길이 있소. 박철민은 나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하오? 내가 물었습니다. 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반은 잡힙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운이 좋아야 살아서 돌아옵니다.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운입니다. 날씨, 경비, 타이밍,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도와주시오. 박철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요? 3,000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0원은 내가 1년 동안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소. 준비하겠소. 박철민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최덕수 동무, 잘 생각하시오.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아내는 내가 모아둔 것들을 숨겼습니다. 옷 몇 벌을 이불 속에 넣었습니다. 양말을 벽 틈에 넣었습니다. 먹을 것은 천장 위에 숨겼습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누가 집에 들이닥쳐도 바로 발견할 수 없게. 아내의 손은 늘 떨렸습니다. 물건을 숨길 때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확인하고,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웃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17살 아이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다를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괜찮소?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서로에게는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이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나는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화요일, 11시.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깨어 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화요일, 11시.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가 장마당에서 물건을 더 팔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시계를 팔았습니다. 아내의 귀걸이를 팔았습니다. 딸의 교복도 팔았습니다. 어차피 곧 필요 없을 물건들이었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2,500원이 됐습니다.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나는 박철민에게 사정했습니다. 500원만 깎아주시오. 제발. 박철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가십시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가족을 데려가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3,000원입니다.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혼자 가라는 말, 가족을 두고 가라는 말,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돈을 더 모으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혼자 갈 것인가? 아니면 모두 남을 것인가?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돈이 부족하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라도 가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소. 가세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갈 수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잡히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딸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버지가 떠난다는 걸.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이 있어. 며칠 다녀올게. 딸은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버지 안 돌아오시는 거죠.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돌아온다. 꼭 데리러 온다. 거짓말이 목에 걸려 숨이 막혔지만 그 거짓말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희망을 주는 거짓말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그날 밤 나는 가족을 안았습니다. 오래, 꽉,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세게 안았습니다. 딸의 머리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만졌습니다. 이 감촉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온기를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내 발은 앞으로 가는데 마음은 계속 뒤로 끌려갔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이성과 남고 싶다는 감정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혼자라도 살아서 나중에 가족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작업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밤은 길었고 바람은 살을 베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숨도 소리니까요.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딸은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작별이었습니다. 나는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2,500원. 내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박철민은 돈을 세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박철민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나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박철민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하십시오. 경비가 있습니다. 나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견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속삭였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경비가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발견되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경비가 지나갔습니다. 박철민이 일어섰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다음 순찰이 10분 뒤에 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날까 봐 발끝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철조망이었습니다. 박철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절단기였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제가 끊을 테니 기다리십시오. 철사를 자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툭도, 툭도, 툭도.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뛰십시오. 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철조망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사가 옷을 찢었습니다. 살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보였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 총알이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나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박철민도 옆에서 뛰었습니다. 저쪽으로 그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밑은 얼어 있었고 손끝은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넘어지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견을 풀었습니다. 개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강입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앞에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이었습니다. 뛰어드십시오. 박철민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움이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기침을 하며 계속 헤엄쳤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박철민이 먼저 기어 올라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손을 뻗어 돌을 잡았습니다.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경비들이 강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강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긴 다른 나라입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목표가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서 멈추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그 목소리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가야 합니다.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 가야 합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어둠과 침묵 사이를 지나며 나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몇 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박철민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끝입니다. 저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철민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나는 혼자가 됐습니다. 낯선 땅에 홀로 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마다 심장이 꺼질 듯 뛰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무서웠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무서웠습니다. 모든 소리가 추격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끝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나는 다시 그곳의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제일 먼저 든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멍함이었습니다. 살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죽지 않으려만 살아서 사는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젖은 옷, 찢어진 바지, 피 묻은 손. 나는 거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내 행색을 보더니 북조선에서 왔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여자는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자는 나를 작은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처럼 젖은 옷을 입고 지친 얼굴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길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장소를 옮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들은 나를 다시 그 갱도 속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탄광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갱도, 죽은 동료들, 묻힌 진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실을, 죄가 되지 않는 진실을. 하지만 이번에는 이 기록이 나를 죽이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관은 내 말을 적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군가 내 고통을 인정해줬습니다. 이해해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조사 과정은 길었습니다. 몇 주가 걸렸습니다. 매일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나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조용한 전등을 바라봤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그렇게 이상했습니다. 밤새 불을 켜놓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아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가 낯설었습니다. 밥은 매일 나왔습니다. 새 끼가 나왔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모래가 섞이지 않은 쌀이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굶고 있을 텐데
딸은 배고플 텐데 그 생각에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나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라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곧바로 하나원에서 석 달간 남한 생활에 적응을 위한 교육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배웠습니다. 자유는 환호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안전한 것이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말을 해도 기록되지 않는 것. 경고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자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모든 게 낯설 겁니다. 하지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족 생각이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데려올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데려올 방법이 있다는 말. 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연락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모으자, 일을 하자, 가족을 데려오자. 그게 내 목표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탄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햇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은 먼지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돈이었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의 대부분을 저축했습니다.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모았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돈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쌓였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밤이면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은미야, 나는 잘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곧 데리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런 말들을 적었습니다. 종이에 적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직접 전해줄 날을 기다리며. 하지만 내 마음엔 늘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 갱도에서 죽은 동료들,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여기서 밥을 먹을 때 그들은 배고플 것이었습니다. 내가 편히 잠들 때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돈을 모으고 길을 찾고 잠들기 전엔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은미, 내 딸의 이름, 김순희, 내 아내의 이름. 그 이름들을 부르면 그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건 갱도였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아야 했던 건 내 가족의 내일이었다고, 사람들의 희망이었다고, 진실이었다고. 살아남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살 책임이 생긴 사람입니다. 나는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내일을 줄 것입니다. 그게 최덕수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